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에 빠지다에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남편과 두 딸을 키우는 5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사연을 용기 내서 제보하려고 해요. 사람의 인생이 쉬운 인생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 부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랍니다. 우리 부부는 살면서 안 힘들었던 적이 더 짧을 만큼 고생을 둘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은 놀라워서 한동안 둘이 그 얘기로 밤낮을 새우며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을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어떤 공장이 몰려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저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언니, 오빠들이 물려준 옷을 입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단칸방에 같이 살았었는데요. 식구들이 누우면 제대로 발을 펼 수도 없었죠. 자려고 누우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들 딱 정자세로만 자야 했습니다. 학용품이나 다른 것들도 저는 한 번도 새 것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늘 당연하게 언니와 오빠들이 쓰던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다 언니와 오빠들이 한 명씩 결혼하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도 막내라고 엄마가 저를 유독 예뻐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도 제가 고등학교 때 병에 걸려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빠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단칸방에서 다섯째 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섯째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저는 혼자 남게 되었어요. 저를 두고 언니 오빠들이 누가 데려갈지 고민하면서 싸움까지 번지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당차게 말했습니다. 혼자 살 거니까 아무도 저를 찾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그대로 집을 나왔어요. 그때는 서로 저를 데려가기 싫어서 싸우는 언니 오빠들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나중에 크면서 저도 가정이 생기니 사정을 이해하긴 했지만요. 아무튼 그때는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갓 성인이 된 저는 공장이 마침 주변에 많아 가발 공장에 취업했어요. 가발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또래도 생각보다 많아서 힘들어도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2년 정도 일하며 돈을 벌었었는데요. 그만 공장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갈 곳이 없던 저는 당장 일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옆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힘이 중요해서 주로 남자들이 가는 공장이었습니다. 건축 자재를 만드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제가 공장에서 2년을 일했고 갈 곳이 없다고 사정하니 결국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거기서 저는 일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고 공장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실하면서 어찌나 다정한지 늘 여자 직원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훤칠하고 몸도 좋아서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던 인기 많은 남자였죠. 어차피 잃을 것 없던 저는 제가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서 좋다고 마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해서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언니와 오빠들에게 연락하자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혼자 기대했습니다. 물론 제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사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픈 어머님을 대신해서 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시동생이 돌이 되기도 전 공사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시어머니는 알아누웠고 거동도 힘들고 정신도 오락가락해서 일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밑으로는 중학생이던 둘째 도련님과 시누이, 그리고 겨우 4살이었던 막내 시동생이 있었어요. 순애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나중에는 성공할 거야. 나는 나를 믿어.
그러니까 순애 너도 나를 믿어줘. 돌아보면 이런 시기도 나중에 보면 다 추억일 거야. 남편은 항상 제게 긍정적으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파서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면 막막한 마음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남편뿐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쓰러지면서 빚도 많이 생겨 그걸 갚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둘째 도련님이 오늘 제 사연의 거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처음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을 때 도련님을 처음 보았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나름 어려서 괜찮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자 도련님의 사춘기가 찾아와 그때 저랑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도련님은 질이 나쁜 양아치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거든요. 학교에 가지 않아 선생님께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학교까지 직접 가서 선생님께 빌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느라 바빠 제가 남편 몰래 도련님이 사고친 것을 막아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실질적인 엄마인 시어머니는 누워서 허공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갈 수가 없었죠. 남편이 공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 저는 형의 노력도 모르고 사고치는 도련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도련님, 이제 제발 학교도 제대로 다니고 밖에서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요. 오토바이 타고 그러는 거 지금 제가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는데요.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때는 저도 남편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알겠어요? 형수님이 뭔데 저한테 그러세요? 형수님이 제 맘을 알아요? 아빠는 죽고 엄마는 저렇게 병 걸려서 난리고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한데 제 밑으로는 동생이 둘씩이나 있어요. 우리 집에 과연 희망이 있어 보여요? 도련님, 지금 어리고 사춘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도련님 형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일부러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잔업도 매일 하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는 거 몰라요? 본인 먹을 건 아끼면서 동생들 먹일 거는 간식이라도 늘 사오는데 왜 그렇게 말해요? 도련님은 제가 뭐라고 하면 본인이 더 난리였어요. 가난이 그렇게 싫었는지 도련님은 매일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남들은 새 신발이나 옷을 입는데 본인은 매번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고 혼자 몸이 성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나가서 일했거든요. 매일 파스를 붙이고 근육통에 잠자면서 신음을 몇 번이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 사정을 아니까 저는 도련님이 저렇게 엇나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련님이 아닌 아가씨나 막내 시동생은 착했어요. 특히 도련님과 겨우 1살밖에 차이 나지 않은 아가씨는 또래에 비해 심하게 철이 든 상태였습니다. 제게 새언니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예쁜 짓을 했는지 몰라요. 사정이 어려워서 문제집도 제대로 못 사줬는데 반에서 등수가 3등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유일한 여동생인 아가씨를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였어요. 너무 어렸던 막내 시동생은 그냥 제가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실제로 제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막내는 제 붙박이였어요. 막내 시동생을 업고 시장에 가면 당연하게 우리를 모자 사이로 인식하셨죠. 그런 시선이 불쾌하지 않고 저는 좋았습니다. 집안에서 유일하게 문제였던 둘째 도련님은 고등학교에 가자 더 심하게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막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남편도 동생의 비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장에 고치지 않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고 남편은 나를 잡고 둘째 도련님을 혼냈어요. 그런데 이미 나쁜 짓에 물든 도련님은 날이 갈수록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도 학교에서 저를 불렀는데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바로 경찰서로 막내 도련님을 업고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엉엉 우는 아가씨를 옆에 끼고 경찰서에 간 저는 둘째 도련님을 보고 너무 심하게 화가 났어요. 경찰에게 듣기로는 질이 나쁜 학생들과 몰려다니며 오토바이도 타고 담배를 피우며 길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양아치 학생들의 행동을 하는 도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찰에게 빌어서 훈방 조치를 받고 집에 오는데 본인의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툴툴거리더라고요. 도련님은 진짜 양심이 없어요? 형이 얼마 전에 발목 다쳤는데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는 거 몰라요? 그렇게까지 일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이렇게 사고를 쳐요.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났길래 담배를 사요? 그것도 몰려다니면서 뺏었어요? 아, 형수님, 그만하라고요. 나라고 뭐 이러고 싶어서 그래요?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맛있는 것도 도시락으로 싸우고 멋진 옷도 입는데 나만 이러잖아요. 학교에 왜 안 가냐고요? 창피해서요. 쪽팔려서 가기 싫다고요. 도련님은 제가 뭐라고 하자 미친 사람처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엉엉 울며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그때 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저는 남의 집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오전에 일하고 일당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집이 하필 도련님의 반 친구 집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학교에 못 간 거라고 오히려 제 탓을 하는 그런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당연히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했어요. 창피해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해도 도련님은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것을 퇴근하고 오던 남편이 발견해 길거리에서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도련님이 제게 하던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했고 남편도 진심으로 도련님에게 실망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도련님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집을 나간다고 말하며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그냥 홧김에 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가고 2주가 지나도 도련님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본인이 돈이 부족하면 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어디 가서 죽지 않았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제게는 태어난 척을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는지 저 몰래 학교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가서 혹시라도 잡혀오면 연락 달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속상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본인 동생들을 아끼는 남편인데 그걸 도련님이 몰라주니까 제가 다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착한 아가씨는 큰오빠인 우리 남편을 생각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공부하기도 바쁜데 새언니인 저를 힘들지 않게 하시려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힘들까봐 학교 가기 전에 빨래도 개고 설거지도 하고 저녁에는 말동무도 해주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은 너무 어려서 제가 무조건 돌보는 입장이었고요. 시어머니는 누워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아가씨는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만약 아가씨가 없었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아가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국립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때까지 도련님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서 남편의 입이 귀에 걸릴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 아가씨가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러워서 시장에 가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아가씨의 경사에 기쁘기도 했지만 속에는 항상 도련님의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술을 마시면 그렇게 둘째 도련님을 찾더라고요. 동네에서 양아치들하고 어울리면 얼굴이라도 보거나 혹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도련님은 아예 동네를 벗어난 건지 소식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흥신소에 연락해서 수소문이라도 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아가씨는 둘째 오빠라면 치를 떨어 차라리 없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좋다고 찾냐고 그냥 본인 인생 열심히 살라고 절대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진지하게 남편과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라도 하려고 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련님의 행방을 알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가 김광식네 집인가? 어? 맞아? 이 새끼 여기로 튀었지? 우리 돈 가지고 튀었는데 본가가 여기라고 하길래 왔어. 집에 있지? 다 알아. 비켜봐.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김광식은 우리 도련님인데 연락 끊긴 지 벌써 3년이라고요. 집에 없어요. 진짜 없다고요. 거기는 냉장고예요. 저기요.
진짜로 우리 집에 김광식은 없어요. 둘째 도련님의 집을 나가서 뭐하고 사는지 궁금했는데 바로 깡패 집단에 들어갔더라고요. 심지어 거기서 돈을 꽤 훔쳐 달아났는지 도련님을 찾으려고 깡패들이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집에는 어린 막내 도련님과 아픈 시어머니 그리고 저 셋 이렇게만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막내는 울고불고 난리였고 깡패들이 와서 집안 살림을 다 던지며 깽판을 쳐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아니라고 없다고 이야기해도 옷장까지 꼼꼼하게 뒤지던 깡패들은 만약 숨겼는데 모르는 척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정말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너무 무서웠습니다. 속으로 당연히 도련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죠. 집을 나갔으면 그냥 조용히 살지. 왜 이렇게 연락이 끊겼는데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업을 마친 아가씨가 집에 왔고 밤이 되자 남편도 집에 왔어요. 아가씨와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가씨는 그러게 그냥 이번에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착잡한지 소주를 벽나발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깡패들이 또 찾아올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현실적으로 낮에 오면 저는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런 제게 남편은 미안하다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깡패들은 우리 집에 찾아와 둘째 도련님의 행방을 물었어요. 알려주면 그만 찾아온다는데 저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주겠다고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 무릎까지 꿇고 말했어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도 깡패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 대놓고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날도 역시 낮에 깡패들이 찾아왔었고 남편이 집에 오고 문단속을 하고 잠들었었는데 새벽 4시쯤에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 그래도 깡패들 때문에 예민해졌던 저는 잠기가 밝아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누구세요? 김광식 씨 없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모른다고요. 제발 돌아가세요. 네?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 형수님, 저예요. 저 조용히 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 열어주셔야 돼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한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고 겨우 참았어요.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을 열까 말까 고민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만약 문을 열었는데 깡패들이 있을까봐 조마조마하며 문을 열었더니 다행히 도련님 혼자였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였는데 오랜만에 본 도련님은 누가 봐도 깡패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문신을 한 건지 양팔이 문신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니까 저처럼 잠기가 밝은 아가씨가 잠에서 깼고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러 편하게 자던 남편과 도련님까지 잠에서 깼습니다. 밖에 혹시라도 깡패들이 있을까봐 우리는 불도 끄고 촛불도 끄고 급하게 도련님을 추궁했어요. 도련님은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지금 쫓기는 신세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을 나가고 무작정 깡패 집단에 가서 구르고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돈에 눈이 멀어 돈을 훔쳐 달아났는데 그걸 다 잃고 쫓아오는 깡패들을 따돌리며 겨우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도련님을 보며 아가씨는 당장 나가라고 난리였고 남편과 저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단 깡패들이 또 찾아올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절대 도련님을 집에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깡패들을 피해서 이사가는 것을 결정했어요. 아가씨는 학교 때문에 학교 바로 앞에 하숙을 구했고 우리는 아예 다른 동네로 이사갔습니다. 어린 막내와 아픈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또 남편은 일도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오래 일해서 남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있어 포기하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도련님은 자기가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까지 박으며 오열하더라고요. 본인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니까 무조건 자기 잘못이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친자매라고 생각했던 아가씨와 떨어져서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가씨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반드시 제게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길었기 때문에 공장 위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바로 냉장고를 만드는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이사 오고 저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하자 남편은 무리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아기는 가난하게 키우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련님도 정말 정신을 차렸는지 일을 알아보기 시작하더니 트럭 운전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도련님까지 일하니까 확실히 수입이 2배로 늘어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는 다행히 입덧이나 심각한 임신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막내 도련님을 키우며 서방님과 남편의 밥을 차려주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사가고 한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 2년 정도 지났을 때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때를 떠올리면 도대체 어떻게 버틴 건지 신기해요. 가장 먼저 아픈 시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막내 도련님이 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라 제가 전담해서 시어머니를 간호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둘째 도련님이 돈을 벌어 병원비를 내긴 했는데 확실히 집에 환자가 있으니 돈이 술술 나갔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는 밤년의 입원 끝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비록 좋은 추억은 없었지만 막상 돌아가시니 헛헛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남기고 가셨던지 장례식이 끝나고 확인하니까 제가 둘째를 임신했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2명은 낳고 싶었던 터라 좋았습니다. 제가 둘째까지 임신했다고 하니 아가씨도 자기 일처럼 좋아했어요. 다행히 첫째도 둘째도 입덧이 없어서 편하게 둘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아침에 남편과 둘째 도련님은 일하러 가고 막내 도련님도 학교에 갔던 시간이었어요. 첫째 딸을 안고 집안일을 하며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받은 그 전화에 저는 내용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 형수님, 저 형철인데요. 지금 형님이 공장에서 기계에 팔이 끼었어요. 이걸 어째.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생명이 위독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알겠어요. 저 지금 당장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택시 불러서 갈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게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며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에 들어간 남편을 보니 그제야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도련님과 아가씨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옥처럼 느껴지던 몇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의사는 다행히 목숨은 살렸지만 팔 한쪽은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의수를 착용하고 살아야 한다는데 저는 다 떠나서 일단 숨이 붙어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너무 고맙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나서서 잔업하고 무리하게 일하더니 사고를 당한 남편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한 번도 집에 와서 힘든 티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가족들이 우선이었고 본인이 제일 힘들면서 피곤한 내색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일하다 다쳤으니 저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언니 어떡해요? 우리 큰오빠 그럼 이제 일 못해요? 오빠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 일하던 사람이에요. 평생 고생만 했는데 팔까지 잃고 무슨 인생이 이래요.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지금 첫째도 너무 어리고 언니 곧 둘째도 태어나잖아요. 아가씨, 저는 괜찮아요. 남편이 이제껏 고생했으니까 아기 낳으면 내가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가씨는 우리 걱정은 하지도 말고 아가씨 인생 살아요. 알겠죠? 말로는 아가씨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수술비도 매우 비쌌고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치료해야 했는데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했거든요. 아가씨 말대로 우리에겐 태어날 아기도 있었고 집에는 너무 어린 첫째와 막내 도련님까지 있었으니까요. 저는 하지만 슬퍼한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일을 구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도련님이 급한 생활비는 해결해 주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본인의 실수라고 자책했지만 저는 절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고 입이 아프게 말했어요. 당연히 한쪽 팔을 잃은 남편은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몸도 너무 아프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안쓰러워서 끌어안고 저도 울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저는 아이들을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저는 일단 식당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돈이 최대한으로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신문 배달을 시작으로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인형에 눈 붙이는 것까지 하며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낳고 제대로 조리도 못한 채 일하니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고생했기 때문에 불평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남편의 재활에 신경도 많이 썼어요. 계속해서 옆에서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전혀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했죠. 남편은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조금 힘들어하더니 금방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크면 본인도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하면서 버텼어요. 지옥 같던 시간이었는데 서로 의지하니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둘째 도련님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가씨까지 집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본인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화물차를 운전하며 도련님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는데 시골에 있던 어떤 아가씨를 알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당장 다음 주에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던 도련님이 결혼한다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걱정되는 것도 있었어요. 혹시나 결혼하고 사고를 칠까 두렵기도 했고 무엇보다 도련님이 집에서 나가면 생활비를 보태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도련님도 도련님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결혼에 찬성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아직도 어린 도련님이 저한테 형수님이 뭘 하냐고 경찰서랑 학교에서 소리 지르던 게 기억나요. 이제는 그 모습이 아예 없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이 통장은 남편하고 저하고 도련님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뒀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신혼집 구해서 살아요. 형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저 때문에 이렇게 이사와서 형까지 저렇게 됐잖아요.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제가 진짜 살면서 평생 갚을게요. 도련님에게 남편과 제가 소액이지만 모으고 모았던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 통장은 아무리 생활비가 부족해도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절대 건들지 않던 돈이랍니다. 도련님은 울면서 그 통장을 받아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를 보았는데 동서는 굉장히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별로 표정 변화도 있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말을 들어보니 동서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도 없고 사정이 우리랑 비슷했습니다. 저는 동서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다가가고 명절 때도 절대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도련님을 데리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어요.
도련님이 결혼하며 집을 나가고 현실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는 한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다행히 그때 남편은 어느 정도 사고를 회복한 뒤였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식당을 하나 개업하게 되었어요. 국수 가게였는데 김밥도 팔고 분식도 같이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할 수는 없고 대신 아침에 일찍 문을 열었어요. 남편하고 같이 직접 청소도 하고 재료도 준비했는데요. 그 과정이 힘들어도 둘이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식당이라 막내 도련님이나 우리 아이들을 마음껏 먹일 수 있어 다행이었죠. 저는 어차피 저녁이면 문을 닫고 집에 가야 하니까 아침과 점심에 진심으로 손님들을 대했어요. 실제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머, 언니, 가게에 생각보다 손님이 많네요. 언니가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 가게가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아, 정신없어. 언니, 내가 주문 받을 테니까 빨리 가서 음식 만들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가 점심시간이 제일 바빠. 여기 주변에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고 사업장도 많거든.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일 시켜서 미안해요. 예상외로 우리 가게는 매출이 점점 좋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소박하게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돈을 벌어도 만족했었는데 가게가 생각보다 잘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평생 산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원래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나쁜 것도 하나 있죠. 결혼하고 조용하던 서방님이 또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서방님이 결혼하고 조용히 동서랑 사는 것 같아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동서가 가게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도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던지라 너무 놀랐어요. 동서는 무슨 일이 있냐는 우리 부부의 말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려 서방님이 도박에 손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그때도 화물차를 운전하며 살고 있었는데 벌이가 안정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심지어 그때 첫째 시조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는데 서방님은 밖에서 도박에 손댔다고 어떡하냐고 동서는 우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방님을 가게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자정이 다 돼서야 잔뜩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로 왔어요. 결국 우리 집에서 서방님과 동서를 재웠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뜬 눈으로 잠도 한숨을 못 잤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벽에 서방님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날 아침 서방님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서방님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그냥 아내가 괜히 오버해서 말한 거야. 형, 나 진짜 정신 차린 거 알잖아. 도박은 무슨. 그냥 동네에서 가볍게 아는 지인끼리 돈 걸고 논 거야. 형수님, 저 믿죠? 제가 형 아팠을 때도 생활비 드렸잖아요. 저 예전처럼 깡패짓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아내도 있고 무엇보다 곧 있으면 아기도 태어나잖아요. 도박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가볍게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경계해야 하는 게 바로 도박이래요. 동서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니까 서방님 그냥 그런 짓도 하지 마세요. 서방님은 웃으면서 그냥 동네에서 지인끼리 논 거라고 우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동서는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원래 성격도 조용한 편이라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반면 서방님은 혼자서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죠. 너무 걱정되어 남편과 저는 끝까지 돈 관리 잘해야 하고 도박은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서방님 부부가 집에 돌아갔는데 저는 계속해서 걱정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어봤는데 다행히 출산할 때까지는 서방님이 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출산한 동서를 위해 저는 가게에서 미역국도 끓여서 가져다 주고 시간을 내어 동서네 집에 가서 조리를 도왔습니다. 혼자 신생아를 키우는 것은 힘드니까 집안일도 해주었어요. 그때 동서랑 저는 많이 가까워졌어요. 동서의 집안 사정 역시 힘들어서 동서도 제가 다가가니까 그제야 마음을 열더라고요. 같이 신생아를 돌보면서 이제껏 있었던 일들을 대화했습니다.
동서는 제가 서방님의 중학교 시절을 이야기해주니까 혼자 웃다 울더라고요. 저도 다 지난 일이니까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서방님이 혹시라도 도박에 수도 손을 대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서방님은 시조카가 돌이 지났을 때 또 사고를 쳤어요. 이번에도 도박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만들어 왔다고 동서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웃겼던 것은 바로 서방님의 태도였어요. 서방님은 우리 부부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그때 가게가 꽤 잘 돼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빚도 다 갚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다 남편과 제가 가게에서 몸을 갈아 성실하게 일한 덕분이었어요. 또 얼마 후면 아가씨가 결혼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때 아가씨에게 돈을 주려고 모아둔 통장이 있었는데 서방님은 그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로 아가씨와 서방님은 연을 끊게 되었어요. 아가씨의 결혼을 앞두고 우리 집에서 다들 모였었는데 싸움이 났거든요. 아가씨는 예전부터 서방님을 미워했는데 매번 꾹 참다가 이때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서방님이 또 다혈질이라 아가씨가 뭐라 하는 것을 넘기지 못했어요. 둘째 오빠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나는 큰오빠랑 세훈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 돈 받을 생각도 안 했어. 근데 뭐? 내가 안 받으면 오빠가 도박하느라 빚이 생겼으니까 달라고? 오빠, 어떻게 그래? 세훈이 결혼하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고생 많은 사람이야. 나도 알아, 안다고. 그래서 내가 형 다쳤을 때도 생활비 줬어. 야, 나라고 뭐 가족한테 못할 짓만 했냐?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큰오빠가 다친 이유가 뭔데? 오빠 때문에 깡패들이 집에 찾아와서 무리하게 이사해가지고 새로 공장에 취업해서 다친 거잖아. 애초에 오빠만 아니었으면 큰오빠가 저렇게 다치지도 않았다고. 양심이 있는 거야? 야, 너 말 다 했냐 지금? 이게 진짜 미쳤나? 아우, 야, 네가 내 누나냐? 어?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중간에서 말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 아가씨는 서방님에게 본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고 진짜로 서방님은 아가씨의 결혼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너무 속상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냥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해도 도저히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 갚을 돈을 줄 수는 있는데 서방님이 또 도박하고 사고치면 계속 우리가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도 그때 아이가 2명이고 막내 도련님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했어요. 그래서 서방님을 따로 불러 돈을 갚아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은 예전에 결혼 전에 우리한테 줬던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돈보다 우리가 신혼집을 구하라고 줬던 금액이 더 많다고 했더니 서방님은 더럽고 치사하다고 하더니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는 자기를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치 예전에 집 앞에서 화를 내고 사라졌던 서방님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절대 제게 서방님이 찾아와도 문도 열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속상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무엇보다 동서가 걱정되더라고요. 아직 아기도 어린데 남편이 저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저도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또 한 번에 많은 돈을 줄 수는 없어서 동서에게 아기 굶기지 말고 분유라도 먹이라고 돈을 보냈습니다. 종종 연락해서 안부도 물었어요. 아가씨가 제가 이러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아예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또 우리 집 딸들을 키우면서 이제 안 쓰는 요가용품들과 옷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서방님은 여전히 도박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사람이 피폐해질 정도로 도박 중독에 걸렸다고 합니다. 서방님을 구제하려고 동서와 저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미 도박에 빠진 서방님은 동서와 제가 연락하는 것을 알자 오히려 동서에게 화를 내며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벌어오는 돈은 없이 도박으로 빚만 잔뜩 생긴 동서는 결국 본인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있으니 그것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동서가 나가서 일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또 안쓰럽기도 해 제가 나서서 시초카를 돌봐주었어요. 나는 진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시집와서 우리 막내 어버 키웠지. 나랑 두 딸도 키웠지. 이제는 아기들이 다 크니까 시조카까지 키워. 여보, 내가 몸도 이런데 데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아기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더 미안하다. 당신이 한결같이 성실하고 나만 바라보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 우리 가게가 그래도 매출이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나는 오히려 이런 현실에 감사해. 우리가 가게라도 하니까 이렇게 내가 시초카라도 돌봐주는 거지. 처음이 힘들지 네 번째라 힘들지도 않아. 동서는 제게 아이를 맡기고 다른 식당에서 일했어요. 처음에 제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라고 했는데 서방님이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아이를 맡기는 것도 겨우 허락받았다고 하는 동서에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동서가 벌어오는 돈을 서방님은 그대로 가져다 도박에 썼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다 못해 동서에게 돈을 숨기라고 했는데 서방님은 동서가 일하는 가게로 가서 깽판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남편과 저는 둘이 이혼이라도 시켜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동서의 아이가 5살 때쯤 많이 아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응급실이라고 하길래 남편과 저는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동서는 엉엉 울면서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오느라 정신없는 동서를 달래면서 의사의 말을 들었는데 많이 심각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식당이 생각보다 잘 되어서 넉넉한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병원비는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방님은 본인의 아이가 아파서 이번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자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형수님, 내가 미쳤었나 봐요. 우리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못난 아버지 밑에서 커서 그래요. 그냥 내가 성실하게 운전하면서 돈 벌었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아내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서방님,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됐어요. 일단 아이 병원비는 우리 부부가 알아서 낼 테니까 서방님은 도박에서 빠져나와요. 살면서 도박에만 손대지 않겠다고 해요. 그것만 약속하면 뒷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방님은 우리 부부가 아이의 병원비를 내준다고 했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돈을 해줄 수 있는 형편이라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남들이 말할 때는 제가 시집와서 고생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남편 덕분에 상황이 안 좋아도 늘 행복했어요. 남편은 제게 매일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건넸고 저한테도 잘했지만 우리 딸들에게도 최고의 아빠거든요. 아무튼 시조카를 위해 진심으로 온 가족이 응원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동서의 아들은 그만 하늘로 가게 됐습니다. 시조카가 죽고 동서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감정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오열하며 실신할 정도로 난리였습니다. 저도 두 딸의 엄마라서 동서가 어떤 심정일지 감히 짐작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동서가 걱정돼서 저는 가게도 뒤로하고 동서네 집에 가 동서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어요. 서방님도 똑같이 괴로워했습니다. 서방님은 그래도 돈이라도 벌겠다고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서방님과 동서가 다시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다시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사이 저와 남편은 서방님 부부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어요. 서방님이 벌이가 적은 날에는 일부러 가서 밥도 많이 사주고 냉장고나 텔레비전을 바꿔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서네 부부에게 또 불행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식당 청소를 하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저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서방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서방님은 칠중 추돌 사고가 났고 응급실로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동서는 옆에서 실신해서 쓰러졌고 저는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워낙 큰 사고라 응급실에는 사람이 매우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서방님은 수술을 3번이나 했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이미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보낸 동서는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동서가 너무 걱정돼서 저는 동서네 집에 매일 찾아갔어요. 동서는 시조카가 세상을 떠났을 때처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서는 어느 날 제게 괜찮으니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걱정돼서 저는 3천만 원을 동서의 계좌로 보내고 마음이 괜찮아지면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약 1년이 지나고 갑자기 우리 집에 누군가 문을 두드려서 봤더니 동서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너무 놀랐어요. 형님, 아주버님, 오랜만이에요. 저 갈 데가 없는데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드려요. 동서 웬일이야? 당연히 재워줄 수 있지. 밖에 날씨도 추운데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누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내가 연락하고 싶어도 동서가 불편할까봐 못했어. 동서는 챙겨주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동서는 매우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을 화장실에 샤워하러 갈 때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에게 맛있는 저녁도 먹이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의외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다 괜찮아졌고 이제 마음속에 서방님과 조카를 묻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동서에게 저와 남편은 돈은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동서를 거실에 이불을 깔아주고 재웠어요. 그러다 저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잠기가 유독 밝은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금방 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너무 무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거실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려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거실에는 동서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잠을 자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들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으려고 다가갔더니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만 동서의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안방으로 달려가 남편을 깨웠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는 왜 행복해? 너희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는 거야. 죽어. 불에 태워 죽여. 라이터 휘발유. 다 같이 죽어. 동서는 불에 태워 죽인다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아 동서가 가져온 가방을 몰래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휘발유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라이터도 옆에 있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가서 남편을 깨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깨워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배신감이 들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챙겨줬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혹시 몰라 가방을 숨기고 동서를 조용히 깨워 우리 집에 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 있는 휘발유와 라이터가 뭐냐고 했더니 동서는 울면서 진실을 말했어요. 저는 그냥 항상 현님이 부러웠어요. 비록 아주버님이 팔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누구보다 사랑하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이들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족한 게 없잖아요. 반면 저는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이 남긴 빚밖에 없어요. 그냥 살기가 싫어요. 재수 씨도 안타깝지만 저랑 아내가 얼마나 신혼 때부터 고생했는지 알아요? 우리도 이제야 이렇게 사는 거지 예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그동안 재수 씨가 안타까워서 우리 아내가 돈도 많이 주고 도와줬는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동서가 울면서 너무 부러워서 그랬다고 실토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배은망덕하다고 동서를 쫓아냈습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기를 쓰고 막았어요. 다만 동서에게 이제 도와주는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아예 연락을 끊자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식당 문을 닫고 이사까지 갔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식당을 새로 열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서와 독하게 연락을 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동서를 위해 주었던 돈만 해도 사실 거의 1억이 넘거든요. 그렇게 도와줬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도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가씨에게 말했더니 이사를 결정한 것을 칭찬해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만약 제가 동서와 연락을 끊지 않았다면 또 돈을 주고 있었겠죠. 남편은 할 만큼 하고도 남는다고 이제 동서는 없는 사람으로 여기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그걸로 다행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잘 듣고 있는 한 명의 구독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아닌 사연자로서 글을 써보게 됐는데 다소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으로 글을 전개해 나가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말 그대로 산과 들이 펼쳐져 있는 전원 환경이었죠. 사회로 나왔을 때 제 배경과 출신을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놀라하며 한 번 더 되묻는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원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서울에 살다가 저희를 낳으시곤 귀농 생활을 결심하셔서 내려오시게 되었대요. 근데 이런 배경이 남들과는 다르다 보니 그럼 영우 씨는 막 산에서 열매 같은 것도 따먹고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부럽다. 부럽긴요. 저는 가끔 도시 나가면 도시 사람들 생활이 더 부럽고 그랬는걸요. 그리고 남편도 이 중 한 명이었어요. 제가 살아왔던 시골 생활에 관심을 가지며 접근해왔죠. 자기도 나중에 꿈이 그런 귀농 생활을 하는 것이라며 예전엔 청년 농부가 되어볼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있다고 했죠. 청년 농부요? 네. 제 주변에도 이미 몇 명 있어요. 시골 내려가서 가축도 기르고 농작물도 재배하는데 과일들은 저한테 매년 보내주거든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영우 씨한테도 갖다 드릴게요. 네. 별로 받고 싶은 호의는 아니었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남편을 좋게 보았던 건 딱 하나 사람이 순박하다는 점이었어요. 뭐랄까, 도시로 나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시골이랑은 다른 정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조금 이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가끔은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어쩐지 남편을 보면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하고 따뜻했어요. 왜 동양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 사회에서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저도 조금씩 마음이 갔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이 무뚝뚝하지만 쑥스러운 얼굴로 커피 한 잔 합시다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걸 보면 말이죠. 영우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남편의 첫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상형을 묻는 질문에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다가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딱히 이상형이 없기도 했거니와 남편을 앞에 둔 채 대답을 하려 하니 나름 떨렸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 건지 그 뒤부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느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만 봐도 줍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일부러 하는 행동이란 걸 알면서도 막상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자니 웃음이 터졌어요.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아니 귀엽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과 몇 년 만나며 생각보다 잘 맞고 저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확신은 빠른 진도를 이끌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빠르게 진전되어 저는 곧바로 남편의 부모님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뵈러 가는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저희 부모님이야 아직 산골에 사시니 거기까지 내려가야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더 설레어하며 저희 부모님을 위한 선물을 한가득 챙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장승준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여기가 되게 멀죠? 아닙니다. 차 끌고 오니 금방이던데요, 뭘. 저야말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봐서 너무 영광입니다. 자연 말고 어머님이요. 저는 남편이 그리 능글맞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첫 만남에 저희 엄마한테 그런 유머를 던지는데 저도 엄마도 잠시 놀랐다가 이내 빵 터져서 웃고 말았죠.
예상했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은 합격점이었습니다. 이런 사위라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고 철부지 딸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남기시며 남편과 인사하셨어요. 근데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죠. 바로 제가 시부모님을 뵐 자리였는데요. 솔직히 말해 너무 떨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 티를 내진 않았지만 이미 만나 뵙기 2주 전부터 소화도 안 되고 먹은 것마다 체해 일하는 도중 몇 번이나 약국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자기야, 괜찮아? 부담스러우면 내일로 미룰까? 오죽하면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정해진 날짜를 옮기는 건 상대방 부모님 측에서 볼 때 무례해 보일 것 같아 저는 괜찮다며 꿋꿋이 인사 자리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됐었나 봅니다. 시댁에 발을 딛자마자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겨우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니 식은땀이 미친 듯이 흐르더라고요. 오한이 든 건지 손과 발은 덜덜 떨리었고요. 아유, 저기 괜찮아요?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줄까요? 아이고, 많이 긴장했나 보네.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얼떨결에 시부모님과의 인사 자리에서 극진한 간호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이야기도 나누고 결혼 계획 같은 것도 말씀드려야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알아놓게 되니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도 시부모님은 괜찮다며 뭐하러 이렇게 긴장을 했어요. 그럴 필요 하나 없는데 하시곤 너털 웃음을 지으셨어요. 어쨌건 여러모로 해프닝은 많았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의 따뜻한 인상과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긴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주 행복하고 단란한 결혼 생활만을 상상하며 식장에 들어섰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생기고 마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부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기에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친구들 것까지 미리 남편과 상의해 선물들을 사왔습니다. 근데 시댁에 선물들을 풀어놓자마자 형님께서 표정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아니, 내 거 이게 다야? 나도 떡 좋아하는데. 아, 형님 거 여기 있어요. 오메기떡. 아니, 내 말은 너무 개수가 적다는 거지.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아휴, 아니야. 그래도 사왔으니 고마워. 거기까지 가서 챙겨온 게 어디야. 그래, 큰아가야. 둘째가 이렇게 사온 게 어디니. 불만 말고 그냥 받아라. 솔직히 너무 민망해지더라고요. 나름 기념품 샵에서 섭섭하지 않게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메기 떡이 적다느니 제주 술을 몇 병 더 들고 오지 그랬냐며 뭐라 하는데 남편도 저도 민망해졌죠. 선물 사온 사람 성의도 있는데 저렇게 대놓고 말하니 무례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푸념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이 선물해준 앞치마 색깔은 좀 그렇지 않아? 이런 쨍한 색을 어디다 써? 저는 음식 같은 거 요리하다 보면 튀니까 일부러 색 진한 걸로 산 건데. 그래? 그래 뭐 동서가 아직 살림살이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럴 순 있겠다. 그래도 차차 배워가며 알아둬. 살림살이 하는 거 궁금한 거 있음 언제든지 물어보고 내가 앞으로 많이 알려줄게. 그래. 서로 도와가며 해라. 큰애기가 작은애기 많이 도와주고. 졸지에 앞치마 때문에 살림살이 안 해본 여자가 되었지만 형님 말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고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 있겠지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거기다 형님과는 명절날만 마주칠 사이니 사이 나쁘게 지내봤자 득될 게 없잖아요. 남편 형제가 아주버님 뿐이라 며느리는 저와 형님 둘뿐일 텐데 서로 의지하고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님이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받아들이려 애썼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형님과 제가 사이가 안 좋아질 거란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형님과 같은 아파트, 그것도 바로 아래층으로 신혼집을 정하게 된 후부터 말이죠. 물론 처음부터 그 아파트에 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야 아직 신혼이고 남편도 저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단계라 신축 빌라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더니 너희도 첫째네 사는 곳에 살면 어떻겠니 하시더군요. 마침 형님네 바로 아래층에 월세 싼 건물이 나왔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 거긴 아파트잖아요. 비용적으로는 부담이 되어서요. 저희는 다른 곳에 생각해둔 데가 있어요. 빌라 말이니? 굳이 그래야 하니? 아파트 월세 비용만 내렴. 나머지는 내가 부담해주마. 다른 게 아니라 첫째 내가 거기 사는데 내가 너희 결혼식 때 딱히 해준 것도 없고 나도 아직 이 정도 해줄 여력은 된단다.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거절할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 주시니 월세 나가는 비용 정도야 감당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호의에 감사하며 얼떨결에 신혼집을 형님 사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바로 아래층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죠. 아마 어떤 분들은 행운이라면 큰 행운이라고 여기라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이런 집 마련하는데 도움 주시는 거 당연하게 여길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 형님이요. 형님은 처음에 무척 호의적이셨어요. 이사 온 첫날 자신이 가구 옮기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대바람부터 찾아오셨거든요. 형님, 여기로 옮겨주시면 고마운데 가구들이 무거워서요. 마음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니야, 진짜 도와주러 내려온 거야. 서방님도 출장 갔다며.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도와야지. 안 그래? 이거 수납장은 어디로 갖다 놓으면 돼? 아휴, 참. 그럼 저기요.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했으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을 형님 덕택에 일찍 끝냈어요. 그리고 대접하고자 짜장면을 비롯한 음식들을 가득 시켜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형님의 호의가 다 좋은 건 아니었죠. 꺼림칙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호의인데 마치 자기가 베풀어준다는 식의 호의요. 어느 날은 장을 봤다며 저희에게 과일이니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 인사했더니 동서는 월세 사니 형편 빠듯할 거 아니야. 우리도 그 마음 알아.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데 받으면서도 기분이 그렇더군요. 물론 형님네야 자가이고 저희 집이 월세인 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태여 그 사실을 콕 집어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거기다 언젠간 제가 형님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주는데 묻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늘여놓더라고요. 제가 별 의미 없이 향초를 집고 냄새가 좋다 하니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인터넷에서 파는 그저 그런 흔한 거 아니고 내가 친구한테 해외 직거래로 산 거니까 동서는 이런 거 구경도 못했지? 하더라고요. 그저 해외 제품일 뿐인데 뭐가 다르다고 특별하다는 건지. 마지막엔 우리 집엔 동서가 구경 못 해본 것들이 많을 건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특별히 동서 것도 하나 사줄게. 라고 하며 웃는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고 머릿속에 있는 말 죄다 끄집어내어 다 뱉는 성격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형님이 이사를 도와준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진짜 일찍 끝났어요. 저도 형님 일 도울 게 있으면 꼭 도울게요. 말씀만 하세요. 그래? 알겠어. 맞다. 그나저나 나 동서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탁이요? 우리 애가 좀 시끄러워. 잘 뛰어다니고. 동서도 알다시피 6살, 7살 남자애들이 말을 들어봤자 얼마나 듣겠어? 내가 아무리 말해도 고쳐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동서가 이해 좀 해주면 좋겠어. 네, 알겠어요. 형님의 부탁은 그리 들어주기 까다로운 부탁은 아니었어요. 제가 잠기가 밝은 편도 아니었고 저와 남편 둘 다 아직 아이가 없으니 일하다 늦지막이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쯤이면 아이들도 잠들 시간이라고 했고요.
근데 그 소음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이사 온 첫날부터 바로 시작이 됐는데요. 형님네 소음의 문제는 아이들이 내는 소음만이 아니었어요. 청소기 돌리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이 모든 소리와 겹쳐졌거든요. 차라리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만이면 이해하지. 잠귀 어두운 저도 이 소리에 몇 번을 깨었으니 말 다 했죠. 남편은 더 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첫날 침대에서 잠을 들자마자 10분 만에 깨었는데 바로 청소기 돌리는 소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무척 큰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형님인지 아주버님인지 누군진 모르겠지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밤에요.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여보,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형님한테 말해야겠어. 제 말에 남편도 그리하자 하곤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다 아주버님과 형님을 같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방안을 생각해냈어요. 술이라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이런 말도 부드럽게 오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등원시키는 형님을 불러 집들이 겸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죠. 집들이라 하니 형님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당일날 형님은 자신이 집에서 먹는 고급 와인이라며 사들고 오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좋은 얘기만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남편도 아주버님과 만나 그간 못다한 일 얘기를 하느라 정신없었고 저도 형님의 아이들 키우는 얘기, 주로 푸념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들어주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흘러갔죠. 그러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자 제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형님, 저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사이에. 뭔데 편하게 말해봐, 동서. 밤에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 정도면 저희도 이해하는데 가끔가다 다른 소리들도 들려서요. 다른 소리? 뭐? 예를 들면 청소기 소리라던가 음악 소리라던가 그런 소리들이요. 그게 낮에는 괜찮은데 조용한 밤이라 유독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잠귀가 더 밝아서 몇 번 깬 적이 있거든요. 동서도 참, 서방님도 그렇네요. 그런 문제라면 미리 말하지 그랬어. 설마 두 사람 끙끙 앓다 이런 집들이 자리까지 빌미삼아 마련해놓고 말한 거 아니야? 미안해. 요새 이 친구들이 집에 자주 놀러 왔거든. 그래서 시끄러웠나 보다. 앞으로 조심할게. 그러게나 말이야. 미안해요, 재수씨. 재수씨나 얘나 둘 다 신혼인데 우리가 조심했어야 할 걸 깜빡했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주버님과 형님 둘 다 흔쾌히 사과해 주셨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저희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고요. 한 5일간은 정말로 아무런 소음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감사해서 형님께 떡도 드리고 가끔 생각나서 사왔다며 차 티백도 선물해드리는 등 애교를 피웠죠. 그런데 그게 딱 5일 가더라고요. 토요일 주말 밤이 되자 미친 듯이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 모임이라도 하는 것 같았는데 스포츠 경기를 보는 건지 중간중간 계속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심지어 그 다음날까지도 모임이 이어지는 건지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또 여지없이 소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일요일 밤까지 이러니 결국 자다 깨고 반복하다 꼬박 밤을 새고 출근을 하고 말았죠. 아니, 정말 형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만해야지. 무슨 동네방네 시끄럽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심지어 일요일 밤 도중에 남편이 참지 못하고 올라가려 하는 걸 제가 일단은 말렸습니다. 어차피 지금 가봤자 형님도 아주버님도 다 취해 있을 텐데 가면 괜히 더 일만 시끄러워진다고요. 맑은 정신에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설득해 다음날이 될 때까진 기다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출근을 앞두고 있었을 때 형님이 먼저 저희 집을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동서, 나 정말 짜증나 죽겠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별난지 모르겠네. 네? 뭐가요?
아니, 내가 주말에 친구 부부들 불러서 놀았거든. 근데 글쎄, 옆집에서 그거 가지고 시끄럽다 어떻다 항의를 한 거야. 세상에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니, 지가 뭐 어쩔 건데 기가 막혀서 참. 형님은 오히려 자신이 화를 내며 기막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덩달아 말을 하려다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난감하고 무슨 말이 날아올지 무섭더군요. 근데 이렇게 두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형님, 저기요. 저도 사실 그 말씀 드리려 했는데 주말에 시끄러워서 저희도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제 말에 역시나 형님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마치 지금 나한테 항의를 해보겠다는 거야? 라는 표정이었죠. 외려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기세등등하니 저도 그때부턴 슬슬 화가 나더라고요. 덩달아 자신들이 미안해야 할 상황에 뻔뻔스레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유별나게 구느냐라는 식으로 말까지 하더군요. 아니 동서, 내가 말했잖아. 부부 모임이 있었다고.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어. 그저 노래 몇 곡 좀 부르고 떠들었다고. 그게 어떻게 소음이야? 그렇게 예민하면 아예 방음 잘 되는 아파트를 찾든가 해야지. 여기가 방음이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형님, 아파트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됐어. 듣기 싫어. 동서,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이러니까 나도 실망스럽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챙겨주고 와인까지 사갔는데 돌아오는 게 이거니 원. 가족이 뭔지 참. 나중에 얘기해. 그렇게 형님은 제 말을 뚝 끊어버리더니 자기 말만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자기가 실망스럽다느니 화가 난다느니 하는 걸까요? 거기다 이 문제는 명절날도 불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대뜸 하시더군요. 작은 애기야, 너 그 큰 애기랑 사이 안 좋니? 그 층간소음으로 뭐라 말했어? 네, 어머님, 어떻게 아셨어요? 큰애기가 전번날 한바탕 하고 갔거든. 아휴, 가족끼리 사이 좋아도 모자를 파네. 왜 그러는 거니 대체? 니들이 그냥 그 소음 참고 살면 안 되겠어? 아니, 큰애기 말로는 그냥 걷는 소리 정도라는데 그게 그리 못 참을 거니? 가족끼리 그럼 안 되지. 그냥 걷는 소리라니 할 말이 없더군요. 어머님이야 제가 말한들 알 길이 없었죠. 얼마나 소음이 심한지, 얼마나 난리를 피워대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생활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지만 형님이 먼저 와서 한창 그 얘기를 떠들고 갔다는 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형님을 찾아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왜 어머니께 그런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모른 척하지 마세요. 어머님께 이상하게 전달했잖아요. 형님께서 쿵쿵거리는 정도면 저희가 잠을 못 자고 하진 않죠. 그런데 형님은 그 말에 단단히 화가 났나 봅니다. 어린 동서가 자기에게 바락바락 대드는 게 보기 싫었던 건지 동서 지금 다시 말해봐 하며 겁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라고? 내가 어머님께 일러바쳐? 동서가 먼저 예의 없이 나오니까 내가 어머님께도 전달한 거잖아. 그럼 동서네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아니, 어머님 도움으로 이런 귀한 아파트 얻어 살게 됐으면 그저 감사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모자를 파네. 어따 대고 누구 보고 층간소음 어쩌고 난리야. 나야말로 동서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내가 아주 요즘 흰머리가 날 지경이야. 형님은 그렇게 저희 집안 사정까지 들춰가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찌나 교양 없이 소리를 질러대는지, 또 그 목청은 얼마나 큰지, 노래 부르는 목소리가 왜 그리 거슬리는 건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저도 이해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거 너무 꼴사나워서 더는 참아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받으셨음 조심하셨어야죠. 여전히 청소기 돌리시고 노래 부르시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데 어떻게 그게 소음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으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꽥꽥 소리 지르듯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좋아해요?
뭐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뒤이어 제 반격이 먹혔는지 형님의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형님은 죽을 듯 저를 노려보더니 그 자리를 벗어나 아주버님에게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둘은 무언가를 쑥덕거리더니 집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명절날 분위기는 갑자기 싸해져 버렸고 남편 또한 아주버님과 형님의 태도에 화가 나 씩씩거렸어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한가득 걱정인 얼굴로 내가 죄인이지라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저 역시 집안 분위기가 이렇게 된 데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어져야 할 명절에 저와 형님의 다툼으로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운돼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고민하고 고민하다 집주인과 상의를 해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집주인분께서는 일단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시겠다며 대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겸 2개월치 월세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 하곤 이것을 남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 집주인과 상의해보니까 다른 세입자를 구해보겠다고 하셔. 그러니까 구하는 기간까지만은 우리가 어떻게든 참고 살자. 이사를 가자고? 우리가 왜? 난 싫어. 그럼 어떡해. 형님네가 가겠어? 우리가 가는 수밖에 없잖아. 처음에는 반대했던 남편 역시 더 수가 안 난다는 걸 받아들이곤 알겠다고 했고 저도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만 참자고 다짐하며 참을 인자를 100번 1000번 새겼습니다. 저도 형님과 그렇지만 남편도 아주버님과 사이가 나빠질 대로 나빠져 얼굴을 봐도 인사 한번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는데 여기서 더 형제 사이 안 좋아져 봤자 득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저와 남편이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갑작스레 들어선 것이었어요. 이새는 조금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갖기로 했는데 실수로 생기고 만 것이었죠. 그럼에도 어차피 아이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너무 바래왔던 일이라 저희는 진찰도 받아보고 태명도 지으며 잔뜩 설레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시부모님에게도 전달해드렸는데 오랜만에 밝은 웃음을 지으시며 너무 잘 됐구나, 몸조리 잘해야 한다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시아버지도 생각보다 둘째네 손주를 빨리 안게 돼서 기쁘다며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이 소식이 형님네에게까지 간 건지 어느 날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동서, 아이 가졌다며? 축하해. 아, 네 형님, 감사해요. 솔직히 썩 원하던 축하는 아니었기에 저도 목소리가 밝게 나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형님이 왜 갑자기 난데없이 축하 인사를 하겠다고 한 건지도 의심스러웠고요. 근데 다음 말에서 알 수 있었죠. 동서, 앞으로 아이용품 사려면 꽤나 사는 게 퍽퍽할 거야. 지금도 월세 내기 빠듯하잖아. 안 그래? 내가 우리 애 쓰던 거 있으니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말해. 참고로 우리 애 쓰던 것들은 다 좋은 제품이고 비싼 것들이라 동서가 사고 싶어도 못 살 것들이니까. 아,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한테 자기가 쓰던 거 물려주겠다니 역시 형님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화도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곤 전화를 획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나서도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그 여운이 퇴근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죠. 그날도 여느 날처럼 부부 모임을 하는지 소음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참자 참자 생각하며 일부러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한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지가 이미 너무 오래되었고 가끔 남편은 근처 모텔까지 잠을 자고 오곤 했으니까요. 형님,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지금 남들 다 자는 시간이에요. 결국 저희는 항의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 간에 이미 이성은 풀려 있었죠. 근데 벌컥 문을 연 형님은 이미 단단히 술에 취해 있었어요. 눈은 풀려 있었고 발음은 잔뜩 꼬여 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저를 보더니 이러더군요. 누구야 너네? 아, 니네 그지들이구나. 월세 사는 그지들.
그지들이 어딜 끼질러 올라와 죽으려고 이것들이. 정말 보기 부끄러웠습니다. 월세 사는 그지란 말을 들었을 때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기도 했지만 그 뒤에 형님네 아이들이 저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형님에게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작은 아빠, 작은 엄마한테 그지들이라고 해요? 그지 아니잖아요. 그거 나쁜 말이잖아. 네, 정말 애보다도 못한 인간들이었죠.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외려 아이들이 안 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한 걸 느꼈는지 그저 조용히 다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희 둘 다 침대에 누워 울분을 삼키었어요. 다행히 한 달도 채 안 되어 세입자가 구해져 저희는 그 악몽 같은 집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뒤의 삶은 사실 어떻게 흘러갔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이 바빴습니다. 저와 남편 둘 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거든요.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되자 첫째네 때문에 나가게 되었으니 아파트 보증금은 너희가 원하는 데 써라 하며 주신 덕분에 시작할 수 있었던 도전이었죠. 남편과 제가 시작한 건 전원 생활과 농업이었어요. 비닐하우스로 돈이 되는 작물들을 사전조사하여 몇 가지를 재배해보기로 한 건데 시작은 어려웠지만 제가 어렸을 적 산골에 살았던 경험과 남편이 직접 개발한 농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남편은 자기만의 농법을 개발해갔고 그 결과 점점 더 질 좋고 많은 양의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다 보니 잘못 도전한 건가 싶어 후회되는 나날들이 있다가도 또다시 이거 하길 잘했다 하고 환호성 지르는 날도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전원 생활을 선택하면서 명절날 형님네를 볼 때마다 우라통이 터질 만한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형님은 축하보단 여전히 저를 비꼬며 아니, 동서, 애교육은 어떻게 시키려고 그 총구석을 제 발로 들어간 거야 하며 걱정하는 척 무례한 말을 던졌고 아주버님은 옆에서 맞받아치고 있었죠. 재수씨,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우린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니까. 맞아, 동서. 이런 걸로 또 기분 나빠하면 안 된다. 내가 전번날 발언은 사과했잖아. 우리 다 푼 거 맞지? 우리가 다 풀었다고요? 형님은 월세 사는 그지들이란 발언에 대해 미안하다라는 딱 한마디론 사과해놓곤 그 뒤로 온갖 말들을 무기삼아 멋대로 짓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러라 했어요. 그때부턴 저나 남편이나 두 것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로 했거든요. 니들은 짓거려라, 우린 안 들을 테니 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곤 했어요. 네네, 형님 말씀은 감사한데 전 부쳐야 되니 뒤집게 좀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려 하면 제가 먼저 차단해 나갔죠. 근데도 가끔씩 제 딸에게 퍼붓는 모욕은 감당키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한글을 이제 배우려는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내 말 잘 들어? 쟤 지금 저렇게 두면 멍청해져. 네? 멍청해진다고. 지금부터 영어를 배워야 해. 동서는 시골 사람이니 이런 거에 뭐 전혀 관심 없을 수 있겠지만 나야 다 알잖아. 애 2명 키워봤고. 동서는 그런 말 안 들어봤어? 부모 빈부격차가 자식 빈부격차 된단 말 못 들어봤어? 쟤 똑똑해야 나중에 집안이라도 일으킬 거 아니야. 가난한 시골에서 키워 뭐가 되게 하려고. 실로 어이가 없었죠. 누가 누굴 보고 훈계를 늘여놓는 건지. 그 애 형님네 애들이나 신경 쓰세요 라고 맞받아치고 싶었던 걸 겨우 꾹 참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중간중간 얘 큰아가야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며 말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그냥 저희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제 아이 그 누구보다 똑부러지고 현명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키우고 있다고 자신했어요. 제 어린 시절 경험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전원 생활은 불편한 점도 많지만 그에 못지않게 누리는 경험들도 많다는 걸요. 다만 저희 부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했는데
아이가 커가며 다행히도 사업은 점점 안정화되면서 여러 거래처들을 확보해 나가고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곳들을 늘려가면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었어요. 사실 농사를 지을 계획은 남편이 먼저 제안한 거였어요. 형님과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고 신축 빌라에서 다시 새 삶을 계획하고 있을 때 남편이 몇 달 회사를 다니더니 그러더군요. 우리도 농부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냐고요. 그때 전 남편에게 헛바람이 들었다 생각해 매스컴에서 보는 부자 농부 이런 게 쉬운 건 줄 알아? 하며 반대했었죠. 근데 남편의 꾸준한 설득으로 그래, 한번 해보기나 하자 하는 심정으로 갔는데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성공으로 나중엔 TV 출연까지 제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저희는 축배의 의미로 달달한 막걸리를 마시며 이날의 의미를 축하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 믿겨져? 아니, 아직도 안 믿겨져. 생각해보면 처음에 당신이 농사짓자 했을 때 이 양반 왜 이러지? 미쳤나 했지. 근데 당신 덕에 여기까지 왔네. 고마워. 아니야.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더 감사해야지. 아이 키워주시는 거 도와주시고 농법 개발도 도와주셨는데. 네, 맞아요. 여기엔 저희 친정부모님의 도움도 있었고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덕에 저희는 무사히 애도 낳아 키우고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살다 보니 참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은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최근에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한 기막힌 일이 생긴 건데요. 저희는 사업이 안정되고 난 이후 여유자금으로 서울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어요. 큰 건 아니고 친정부모님이 그간 도와주신 게 감사하기도 하고 노후 자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 제 돈과 부모님 돈 그리고 약간의 대출로 받아 부모님 명의로 마련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건물에 만두집이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두 가게는 저희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개업한 지 몇 달이 되어도 잘 안 된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작물 재배로 여념이 없어 가지 못하다 어느 날 한번 방문차 들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만두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형님네 부부였죠. 시어머니에게 하는 일이 잘 안 되어 식당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식당이 만두집인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저희 부부를 황당한 얼굴로 보더라고요. 그러다 형님의 얼굴이 절 보자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변하며 폭탄 같은 말들이 나가기 시작했죠. 동서가 여긴 어쩐 일이야? 아, 오랜만에 서울 구경 온 거야? 하긴 시골 생활 답답하긴 하겠어. 네, 서울 구경 왔네요. 두 분 만두가게 차리신 거예요? 만두 먹으러 왔으면 먹고 가. 특별히 만두값 안 받을 테니까. 동서는 시골 생활에서 모르겠지만 여기 서울 물가가 무지 비싸거든. 만두 이거 하나에 2,000원씩이나 한다고. 저에게 서울 물가 비싸다며 만두값 안 받겠다던 형님. 역시 사람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 2,000원이요? 생각보다 비싸게 받으시긴 하네요. 왜 이렇게 비싸게 받으세요? 듣자 하니 가게가 잘 안 되신다 하던데 그것 때문에 가격을 올리신 거예요? 저는 일부러 모른 척 계속해서 형님을 떠봤습니다. 근데 형님은 정말 제가 서울 구경이라도 왔다 생각했는지 술술 털어놓더라고요. 그것도 거짓말을요. 아유, 안 되긴. 장사 잘 돼. 보통 여긴 배달로 만두 먹어서 홀에 손님이 없어 보이는 거야. 아, 동서 모르겠구나. 요즘은 배달이 돼. 어디든. 커피도 배달해 먹는 시대인걸. 아, 그렇구나. 배달 주문이라니. 거기다 제가 커피 배달 주문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저 오만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형님이 계속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려 하길래 저는 그만 거기서 말을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제안? 형님 이번 달 월세 좀 올려야겠어요. 장사가 잘 되신다니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못 들으셨구나. 여기 건물 산 게 저예요. 명의는 저희 엄마 거라 엄마가 부동산 계약하셨을 거고, 그러고 보면 저희 엄마 얼굴 한번 보셨겠네요. 그럼 동서가 그 딸? 어떻게 이런 일이? 형님과 아주버님 둘 다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하얘졌고, 저와 남편은 가만히 서서 웃기만 했어요. 아니, 재수씨, 진짜요? 승준아, 진짜니?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아무튼 월세 올릴 테니 그렇게 알아두세요. 만두는 다음에 먹을게요. 그렇게 저희가 길을 나서자 어디론가 전화해 무언가를 확인한 듯한 형님은 달려와 저희 부부를 붙잡고 사정사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차마 못 볼 꼴이었습니다. 동서, 내가 몰라봤어. 아니, 나는 동서가 전원 생활한다길래. 아니,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건물 살 정도로 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그나저나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동서한테 너무 막대했네. 형님한테 말했으면 제가 무슨 일을 또 당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어 저는 그대로 뒤돌아섰습니다. 형님은 그 이후에도 시부모님을 통해 사과를 전해오고 심지어 저희 농장에까지 직접 찾아와 사죄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며 지난날은 다 잊자고 말이죠. 처음엔 괘씸해서 그냥 월세 올려 내쫓아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제 자신 또한 똑같이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형님네 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화해하고 무난하게 지내는 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엔 저에게 왜 용서를 받아주었냐 답답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형님에게 털어낼 수 있는 미움은 다 털었고 할 수 있는 복수는 이미 다 했다 생각해요. 저희 부부가 성공해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저희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부부도 오늘 하루 또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세요.